자, 이번에는 부트스트랩입니다. 부스트랩이 아니고 부트스트랩입니다. 자, 5.1부터 5.4까지는 주로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그 평가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5.5는 사실 약간 컨셉이 다른 중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부트스트랩의 목적은 불확실성, 표준 오차, 신뢰 구간, 무엇이요? 추정량의 불확실성, 추정량의 표준오차, 추정량의 신뢰 구간, 이런 거를 구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우리가 쓰는 평가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5분율 학습 성능 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부트스트랩은 이렇게 조금 더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통계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우리는 예측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왜 갑자기 통계, 불확실성, 신뢰 구간 이런 거 나오느냐? 어, 이 부트스트랩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상당히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그 학습 절차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학습기들에서 부트스트랩 아이디어를 조금씩 가지고 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여기 저자들은 판단을 했나 봐요. 저희도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평가랑은 조금은 5.19, 5.4, 5.1부터 5.4랑은 약간 결이 다른 중단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면은 일단 통계적인 방법 혹은 통계적 도구인데요. 어떤 도구이냐면요. 추정량, 우리가 보통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녀석의 불확실성, 신뢰 구간, 표준오차 같은 거를 딱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되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할게요. 추정량이라는 건 뭐죠, 보통?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으로서 표본평균 x바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은 그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에서 이 베타라는 녀석을 추정하기 위한 그 최소 제곱 추정량도 하나의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가 모수를 모르는 어떤 PDF가 있을 때 그 PDF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최대 가능도 추정량, 요 세타 헷 또한 어떤 세타의 그 추정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경험적 위험 최소화원,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저도 일종의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여튼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냥 계산한 어떤 것 이거를 보통 추정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목적이 어떤 이미 모르는 모습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산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추정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정량 세타 햇은 내가 어떤 데이터셋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표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내 샘플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세타 햇의 분포가 세타 햇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서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세타 햇이 아무튼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세타 햇 자체가 이렇게 내가 표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계량하기 위해서 이, 이 추정량의 확률 변수로서 표준 편차 아니면은 뭐 표준 오차 보통 추정량의 표준 편차는 세타의 표준 편차를 보통 S2라고 그냥 부르죠.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하는 양을 표준 오차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세타의 신뢰 구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근데 새삼 왜 갑자기 신뢰 구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x바 베리언스 x바는 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닫힌 형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모형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추정량의 베리언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치의 사치 계산과 뭐 초월함수들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해석적 표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산의
어떤 추정량들은 그 정의가 복잡해서 이런 해석적 표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해석적 표현이 어렵다면은 요 녀석을 이용해서 이 해석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뭔가 요 스탠다드 에러, 표준 열차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분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 부트스트랩은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통계적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추정량에 분산의 해석적 표현이 어려울 때조차 어, 그 요 표준 편차나 표준 오차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추정량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이 이론적 성질에 모형 가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코드로 구현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 이번에 숙제에 들어있는데 보통 이런 추정량 X바나 아니면 뭐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나 경험적 이론 최소화 모두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 구간을 넣기 위해서 그 함수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함수의 내부 외부에만 몇 줄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다만 나중에 단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산,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트스트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관념적으로 설명하면 보통 이렇게 전달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나 아니면은 그 무크 강의 모두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설명을 따라갈게요. 자, ISLR 책으로는 187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부트스트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부트스트랩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고정된 예산 1원이 있습니다. 자, 1원을 두 개의 자산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알파원만큼 투자하고 하나에는 1만에서 알파원만큼 투자할 겁니다. 1원으로 해도 되는 거는 뭐 1000만원 투자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1만에서 알파 곱하기 1000만원 하면 되니까 그냥 노멀라이즈 시킨 거예요. 자, 근데 각 자산이 일단 확률 변수로서 그 x와 y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x가 뭐 0.5일 수도 있으면은 알파를 투자했으면은 0.5 곱하기 알파만큼의 그 수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1원에서 알파 비율만큼은 x에 투자하고 1 알파만큼은 y에 투자해. 자, 그러면은 나의 수익은 그 알파 x 더하기 1 알파 나의 뭐 이렇게 y가 되겠죠? 물론 x랑 y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고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적당히 x와 y의 분포를 그 두 회사의 기대 수익을 예전의 수익 자료로부터 대충 추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나의 고민은 뭐냐면요. 이 투자 수익의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알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팅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부트 아이디어 안 나왔어요. 우리 세팅하고 있습니다. 알파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으냐면은 이 x와 y가 확률 변수로서 어떤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나의 기대 수익, 나의 수익 있죠? 나의 요 수익의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알파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알파의 2차식이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x랑 y에서 1 알파 스칼라 붙어 있으니까 스칼라 빠져나가고 그럼 뭐 제곱 붙어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베리언스가 알파에 대한 2차식이라면은 그 2차식을 최소화하는 알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1별량 2차 함수 최소화 여러분들이 중3 때부터 열심히 했던 거니까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x, y 다음에 x, y의 코베리언스들을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 제곱, 시그마 x, y라고 한다면은 요 최소화하는 알파는 요 x, y들의 분산과 공분산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모집단을 모르죠. 그러니까 x, y의 표본을 잘 확보를 해서 추정량을 얻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x, y 다음 x, y 그 분산 공분산의 추정량 뭐 보통
그냥 표본에서의 그 표본 분산, 그다음에 표본 공분산 뭐 이런 거 구해놨겠죠? 그 녀석들을 이용해서 알파의 추정량으로 이 알파를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으로 이런 수식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물음입니다. 진짜 이 베리언스 이렇게 요 녀석의 변동성이 좀 궁금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요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요 알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러니까 이 알파 해시라는 것이 샘플이 다르게 뽑힘에 따라서 알파 해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될지도 궁금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좀 난감합니다. 뭐죠? 이렇게 분자분모로 정의돼가지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x바였으면은 베리언스 x바는 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그 선형회귀 분석했다면은 베리언스 베타 해선 뭐 시그마 제곱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써졌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지만 요 알파의 햇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위와 같이 예쁘게 떨어지는 공식이 좀 생각해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아이디어를 설명할게요. 자, 일단 부트스트랩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상적인 상황으로 오겠습니다. 자, x, y 모집단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알파에서의 그 샘플 사이즈는 100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아는데 그 샘플 사이즈 100으로 뽑은 그 알파에서의 베리언스가 궁금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차피 모집단 알잖아요. 아는 모집단에서 그 랜덤 표본을 새로 표집을 합니다. 샘플 사이즈 100짜리 표본을 여러 번 뽑아요. 자, 그때마다 x, y 분포는 다양하게 있겠죠. 그때마다 이 데이터셋 가지고 알파햇 한번 계산할 수 있죠. 알파햇 한번 또 계산할 수 있죠. 알파햇 한번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파햇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 잠깐만. 서로 다르게 나온 알파햇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알파 1, 2, 3, 4라고 알파햇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대로라면은 알파햇 1은 0.576이고 알파햇 2는 0.532, 알파햇 4는 0.651인가 봐요. 여러분 좀 감이 옵니까? 모집단 알면은 알파햇의 베리언스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진짜로 표본을 계속 뽑아가지고 이 알파햇 때 나온 거 있죠. 얘네들 그러면 알파에서 한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 그럼 걔네들의 그 분산을 구해. 그러면은 베리언스 알파 햇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수식으로 써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문제 상황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표본 크기가 n이 100인 표본을 취득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알파 햇의 표준 편차 있죠? sdim 알파 혹은 뭐 베리언스 알파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추정이 가깝네요. 알파 햇의 정의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수식 전개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 수치적 근사라도 가능할까요? 보통 수치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numerical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치적으로 근사한다는 거는 내가 컴퓨터로 어떻게 잘 뽀짝뽀짝 해가지고 근사값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을 때 수치적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자, 만약에 비현실적이지만 일단은 나중에 조금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지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모집단 확률 분포를 먼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자, 그렇다면은 아래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SD 알파 햇의 SD를 근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래서 세팅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분포 우리 알고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그 x, y의 그 주변 분산이랑 그 다음에 공분산 다 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린 압니다. 알파의 참값은 0.6이라는 걸요. 알파의 정이 이렇게 있었죠? 거기다 여기 대입하면은 0.6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장과 함께 살펴보시면은 더 여기에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 5.10의 빨간색 선입니다. 5.10의 이렇게 좌측 그림에서 빨간색 선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IID로 표본 크기 n이 100인 표본을 하나 생성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알파 햇 1 얻었는데, 자, 그 녀석을 1000번 반복한다면 알파의 추정값을 1000개 얻을 수 있죠. 그 녀석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피겨 5.10의 좌측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알파 햇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참값 0.6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관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뭐 대수의 법칙, 뭐 중심 극한 정리 그런 용어로도 배우셨을 수도 있겠는데, 자, 샘플 사이즈 여기는 n이죠. n이 충분히 크고 모집단에서 IID로 뽑았다면은 그 알파 햇이라는 추정량은 알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 대수의 법칙 혹은 뭐 중심 극한 정리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가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이 5.10의 좌측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진짜 트루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얘네 이 알파 햇들이 표본을 하나하나 뽑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육안으로 지금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1000개의 추정값들을 평균 내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하시게 되면은, 자, 알파 햇이랑 트루 알파는 대충 가까울 테고요. 왜냐면 지금 뭐 n이 100 정도면 충분히 큰 샘플 같아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알파 햇 1000개의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은 요 녀석이 그 트루 베리언스 알파 햇을 이렇게 잘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자,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1000번 뽑았으니까, 자, 이건 1000개에 대한 대수의 법칙이 들어가가지고, 이 1000개를 이용해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자, 요 녀석이 요 알파 햇 자체의 분산이 모수라고 했을 때, 지금 요 C람을 1000번 수행했으니까 이 1000개를 이용해가지고 이 모수를 잘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좌측 같은 경우에도, 자, min expectation alpha 햇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expectation alpha에서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1000번을 이용해가지고 대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대충 아이디어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래서 대충 전산 실험을 통해서 알파 햇의 요 표준 오차, 표준 편차는 0.083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덕분에 알 수 있게 된 거죠?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1000번 반복함으로써 요 추정량에서 1000번 추정량을 계산함으로써 요 추정량의 뭐 민과 변동성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5.10은 뒤의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30쪽에서 설명된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알파 0.6인 거는 여기 요 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지금 저희가 히스토그램으로 본 거는 요거 다음에 여기입니다. true. 자, 그래서 지금 레프트 그림이, 자, 알파 햇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어떻게? 1000번의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 진짜 모집단에서 뽑아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온 히스토그램을 박스 플랫으로 그린 게 여기 세 번째 그림의 이게 좌측 패널입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 설명 안 한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트스트랩으로 이용해서 만든 요 히스토그램, 이것도 뭔가 알파 햇, 여기선 뒤에서 알파 햇 스타를 쓸 건데요. 이 알파 햇 스타의 히스토그램들입니다. 자, 이 파란색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대충 모집 단위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쵸? 어떻게 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시죠. 반성의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이전에 기술된 절차, 모집단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데이터셋 1000번 생성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죠. 왜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표본 단 하나뿐이고요. 이거 테이블 하나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한 거는 이 테이블을 1000개를 더 만든 거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부트스트랩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모집단에서 이렇게 새 데이터셋을 추출하는 과정을 흉내내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우리한테 주어진 표본 데이터셋 하나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뭔가 흉내를 낸다는 건 이 주어진 데이터셋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마치 P처럼, P는 아니니까 P스타라고 할게요. 모집단처럼 취급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데이터셋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헷, 알파헷, 알파헷 여러 개 계산할 수 있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절차에서 설명했던 거는 모집단을 안다고 가정하고 요 초록색의 데이터셋을 1000개를 만드는 거라면은 자, 이제부터는 주어진 데이터셋을 대충 모집단이라고 치고 진짜는 모집단이 아니지만 모집단에 척하는 것에서 또 샘플링을 1000번 정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샘플링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었죠? 모집단이 척하고 레코드들을 랜덤하게 여러분들 복원 추출 기억나시니까 비복원 추출 아니고 복원 추출합니다. 새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랜덤하게 복원 추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레코더 사이즈가 이렇게 100이다. 자,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낸 레코드 그 데이터셋들도 이 표본 크기는 100이 되도록 합니다. 자, 만약에 복원 추출 아니고 비복원 추출이었다. 비복원 추출로 샘플 사이즈 100짜리 뽑았다. 그러면은 이 새로 나온 데이터셋들은 다 우리한테 주어진 표본이랑 하등에 달라질 바가 없겠죠. 부트스트랩에서 중요한 거는 샘플링을 복원 추출을 한다는 아이디어가 좀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지금 파란색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 부트스트랩 하나하나는 요 하나하나는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고요. 왜냐면은 그 진짜 데이터셋이랑은 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트스트랩은 표본 크기는 처음 주어진 데이터셋의 표본 크기와 같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 부트스트랩의 어떤 레코드, 뭐 i는 40번째 레코드가 옆에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는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복원 추출로 뽑으니까 여기서는 뭐 복원 추출하면 하나의 그 레코드가 여러 번 뽑힐 수도 있잖아요. 하나가 여러 번 뽑힐 수도 있다는 거는 안 뽑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 잠깐 강조하고자 문장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설명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넣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죠. 자, ISL의 책의 5.11번 그림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3짜리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만드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샘플링 with replacement, 복원 추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을 자,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Z라고 불렀을 때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G스타라고 할 거고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이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G스타1, G스타2, 그 다음에 G스타 B라고 쓸 겁니다. B는 보통 뭐 1000도 하고요, 100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합니다. 컴퓨터가 받쳐줄 수 있는 만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어떻게 만들었냐? 자, 잠깐만요. 자, 첫 번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에는 3번 뽑혔고, 그 다음에 1번 뽑혔고, 그 다음에 3번 뽑았네요. 5.3, 2.8, 4.3, 2.4, 그 다음에 5.3, 2.8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셋 어떻게 만들었냐? 이번에는 2번, 3번, 1번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차 해서 다음에 라지 B번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는 2번, 2번, 1번 뽑혔네요.
자, 그러면은 각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 알파헷 계산 공식 이용해가지고 알파의 추정량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C에서는 알파헷을 계산했고 각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서 추정한 알파라고 해서 스타랑 그다음에 번호 노테이션을 똑같이 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의 번호에 맞추어서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SD 알파 헷을 뭐로 지금 근사를 하고 싶냐면은 알파 헷 스타 R R은 1부터 B에 표준 편차로 근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디어가 뭡니까? C라는 데이터셋이 모집단과 충분히 닮았다면은 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도 각각의 모집단에서의 표본이라고 대충 간주할 수 있으니까 이 가짜 표본들을 가지고 추정량 계산해서 걔네들 표본 편집해서 재버리면은 걔가 이 알파헷의 알파헷이 확률 변수임으로써의 그 표준 편차랑 대충 비슷해지지 않겠냐. 자, 이게 부트스트랩의 핵심 아이디어고 이게 전부입니다. 뭐만 바뀐 거예요? 모집단을 뭐로 취급하는 바뀐 겁니까? 이상적인 상황이면 모집단에서 진짜로 복원 조출하겠지만 그냥 현실적에서 모집단 모르니까 모집단을 뭐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모집단을 그냥 관찰된 데이터셋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이 한 겁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미친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그 아이디어 나고 나서 10년 만에 이거 좋은 아이디어구나 다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성질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거는 다 빼고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하는지만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로 했던 거를 다시 여기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정리했습니다. 자, 오리지널 데이터셋은 G라고 하고 걔로부터 그 복원 추출로 만들어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그 원래 데이터셋이랑 샘플 사이즈는 같고 그 레코드만 복원 추출로 만든 것들을 자, 첫 번째 자료 행렬은 G*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계산한 알파의 추정값 부트스트랩 추정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걔를 알파 헷스타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절차를 복원 추출을 B번 반복하면은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라지 B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에 대응되는 알파의 추정값도 라지 B개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트스트랩 추정값들의 표본 표준 편차는 뭐 이렇게 B개를 이용해가지고 알파스타 헷들한테서 알파스타 헷들의 평균. 자, 여기 알파스타 이게는 이게 B분의 1, R부터 B까지 알파의 스타 R입니다. 그냥 표본 평균입니다. 그 개를 가지고 알파의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 여기부터가 이제 여기가 제한인 겁니다. 제한. 자, F론 1971년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요? 자, SD 알파 혹은 SE 알파. 자, 요 녀석은 알파의 자체는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그 표준 편차의 추정량으로서 그냥 샘플링 관찰된 데이터셋 몇 번 샘플링 계속해가지고 그 각각의 부트스트랩 추정값을 그냥 표본 표준 편차 내는 걸 그냥 제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F로는 증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 미친 거 아니냐라는 그 학자들이 이거 미치도록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고서 이론적으로 막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질이 증명됐냐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이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오리지널 데이터 행렬 G 있죠? G가 모집단의 IID 표본이고
다음에 G의 샘플 사이즈가 크면 그러면은 요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요 잠깐만 이걸 지워야겠다. 자, F로는 요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요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진짜 요 알파 햇의 그 표준 편차의 추정량으로 쓰기를 제한한 거고요. 다음에 이후 증명이 됐습니다. 표본 크기가 크임에 따라서 이렇게 둘이 비슷해진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상당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슬라이드 31쪽에 5.10을 보시면은 그 중간 하늘색 히스토그램이 뭐냐면은 나한테는 데이터셋 하나만 취득됐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부트스트랩 데이터셋들 다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걔네들의 표본 표준편차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얘도 0.087로 모집단에서 다시 샘플링 했을 때 0.083이랑 상당히 유사한 수치가 나왔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집단에서 진짜로 표본 맞는 것만큼 더 뭔가 이쁜 플랫이 나온 건 아니지만 대충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그림 같이 보시면서 그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그 추정량의 변동성을 계산하는 법, 추정량의 그 분산을 계산하는 법 대충 좀 감이 오셨나요? 그거를 핵심 아이디어는 샘플을 나의 그 데이터셋을 모집단인 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 모식도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첫 예제고요. 다음에 이후 예제에 어떻게 했었죠? 첫 예제에서는 진짜 모집단 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알파의 어떤 추정량 이렇게 계산했었죠. 알파1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n은 100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fg는 뭐 이렇게 시그마 x 더하기 뭐 이렇게 2x 시그마 xy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요게 알파 햇에 대응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나의 데이터셋을 마치 모집단 인양 삼아가지고 이 가짜 모집단에서 똑같이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 복원 추출로 뽑아가지고 나의 에스티메이트 알파 스타 햇 1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알파 1, 알파 햇 1000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현실에서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이론은 알파 햇 1부터 알파 햇 1000까지 못 만드니까 알파 스타 햇 1부터 알파 스타 햇 1000까지 만들어서 얘네들의 샘플 SD, 샘플 표본 표준 편차 계산해가지고 요 추정량의 알파 햇의 얘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특정한 추정량, 그 다음에 특정한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알파 햇이 뭐로 정의되냐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가 여러분들이 추정하고 싶은 그 모수가 뭐든지 아무렇게나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추정량 세타 햇의 표준오차 SD 세타 햇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세타 햇이랑 SD 세타 햇 계산하면 뭐 할 수 있죠? 세타의 신뢰 구간 제공할 수 있죠. 자, 근데 SD 계산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언제요? 세타 햇의 정의가 복잡해가지고 그 분산을 어떤 모수의 함수로 나타내기 되게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31의 그 피규어 5.10 중간 그 부트스트랩 히스토그램 기억나시죠? 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알파 스타 R들의 히스토그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1000개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 975위, 950위, 자, 50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95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0이 딱 컷 포인트, 950이 컷 포인트 정해가지고, 이렇게 구간 만들 수 있죠. 요거 녀석은 모수 알파의 90% 신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셋 알파, 트루 알파는 0.6이었는데 0.6이라는 그 모수에 대한 90% 신뢰 구간이 그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0.43, 0.72로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약간 좀 마이너한 얘기입니다만 이 부트스트랩 1000개를 이용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조직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히 분위수로 건설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부트스트랩 퍼센타일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일한 1000개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부트스트랩을 쓰는데 관심이 생기시게 되면은 그 위키피디아의 부트스트랩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양한 신뢰 구간, 다양한 컨피던스 인터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요. 동일 절차를 라지 B만 계산해야 됩니다. B가 1000이면 이 SD 계산을 위해서 동일 절차를 1000번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주의하세요. 자, 근데 이 부트스트랩이 이 단순히 변동성만을 위한 것이냐? 사실 강의 후반부에 앙상블 기법들 있죠. 하나의 Y를 예측하기 위해서 학습기를 되게 여러 개 훈련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의 미니던가 예측값의 미니던가 예측값의 메이저리티 보트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Y를 더 잘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들이 많거든요. 이때 부트스트랩을 애용합니다. 어떻게 애용하냐면요. 학습기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이 쓰는 데이터셋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셋들이 동일한 훈련 세트가 아니라 훈련 세트에서 부트스트랩을 한번 해가지고, 자, 트레이닝 셋이 있어요. 거기서 부트스트랩을 한번 해. 아이고, G*1이라고 해. G*2라고 해. G*P 있죠? 각각의 학습기에 서로 다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G*1, G*2 얘네들은 각각 그 오리지널 데이터셋으로부터 복원 추출로 뽑힌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샘플들이 조금 안 겹치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똑같이 얘네 모두 여러 개 학습기들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셋을 쓸 때보다는 그 각각의 학습기들이 참고하는 훈련하는 데이터셋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서로 다른 것을 보고서 서로 다른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직관적으로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앙상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습기들이 독립성이 더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참조하는 데이터셋이 조금 오버랩이 덜 심해지니까 그 상관성을 좀 낮출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통계적인 직관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직관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의 계산, 그 다음에 앙상블에도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각각에 쓰인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이 부트스트랩 잘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하나 주의할 점입니다. IID 과정은 부트스트랩 절차의 이론적 성질 분석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IID 과정이 언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IID로 샘플된 데이터셋이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IID 샘플이 아니라 각 레코드가 뭔가 시계열성이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시계열성이 있는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추출해가지고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구성할 경우에는 IID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트스트랩 표준 편차가 SEB 알파 햇이 실제 추정형의 표준 편차와 이렇게 수렴하는 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트스트랩 소개 끝났습니다.